그의 손목에는 낡은 가죽끈으로 엮은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값비싼 명품 시계 대신 그의 손목을 감싸고 있는 것은 투박하고 거친 이 팔찌뿐이었다. 이것은 그가 어린 시절 유일한 안식처였던 외할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단다. 외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아직도 그의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이 팔찌는 그에게 과거의 아픔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진정한 가치를 잊지 않게 하는 유일한 증표였다. 식사를 마친 준우는 서재로 향했다. 책상 위에는 내일 아침 회의를 위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의 인생은 오직 일과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벽을 쌓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때 그의 비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회장님, 내일 저녁 리나 재단의 자선 경매 행사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민혁그룹 김민준 부사장도 참석한다고 합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딱딱했고 준우의 마음은 더욱 차갑게 굳어졌다. 그에게 자선 경매란 또 다른 우아한 가면들의 사교장이자 탐욕스러운 눈빛들의 전쟁터일 뿐이었다. 그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텅 빈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허름한 주택가 반지하방. 이은주, 리의 은주호는 낡은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 오른쪽에는 커다란 흉터가 길게 새겨져 있었다. 어릴 적 사고로 생긴 이 흉터는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내 얼굴이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다. 는 가족들의 모진 말에 그녀는 스스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다. 그녀의 방은 작고 허름했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은 따뜻하고 정갈했다. 낡은 책상 위에는 반쯤 읽다만 고전 서적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직접 그린 작은 들꽃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남들이 못생겼다고 말하는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 대신 마음의 양식과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낮에는 공장에서 봉제 작업을 했고 밤에는 자신만의 작은 세계에 갇혀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렸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낡고 다른 봉제 작업복이었다. 그녀는 꿰매고 또 꿰매어 옷을 수선했다. 그녀에게는 작은 것 하나도 허투루 버릴 수 없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은 책상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에 머물렀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낡은 편지 한 통과 반짝이는 은색 반지가 들어있었다. 이 편지는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 은주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이란다. 이 반지는 너의 아름다운 마음을 지켜줄 거야. 그리고 이 편지는 네가 외로울 때마다 꺼내 읽어보렴. 그녀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낡은 종이 위에는 익숙한 영어 고문구엔 이 아름다운 필체로 적혀 있었다. 그녀는 외할머니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영어 고문을 배웠다. 이 지식은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또 다른 재능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였다. 그날 밤도 그녀는 혼자였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재봉틀 앞에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도시의 화려함과는 동떨어진 고독하지만 평화로운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그때 밖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다. 빗물이 흥건한 골목길 구석에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강아지는 비에 젖은 채 온몸을 떨고 있었다. 이은주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고 강아지를 돌볼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작은 생명체가 겪고 있는 외로움과 추위는 그녀가 겪어온 과거의 아픔과 겹쳐 보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섰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강아지는 그녀를 경계하는 듯 으르렁거렸지만 그녀의 따뜻한 눈빛을 보고는
이내 꼬리를 흔들었다. 이은주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방으로 돌아왔다. 낡은 수건으로 강아지의 몸을 닦아주고 남은 밥을 조금 덜어 강아지에게 주었다. 강아지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고 그녀의 무릎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강아지를 돌보는 동안 그녀는 잠시 잊고 지냈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금 깨달았다. 그녀의 얼굴에 새겨진 흉터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세상과 단절시키는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용기를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격지심을 잠시 잊고 온전히 강아지의 존재에 집중했다. 며칠 후 그녀의 가족들이 그녀를 찾아왔다. 은주야 리나, 재단 자선 경매 행사에 네가 우리 회사의 임원인 척 좀 해주라. 그곳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단다. 그들의 말에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저는 그런 가면을 쓰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녀의 가족들은 협박을 가했다. 네가 협조하지 않으면 네 할머니가 계신 요양원의 지원을 끊어버릴 거야. 그들의 비열한 협박에 그녀는 절망했다. 할머니는 그녀에게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었고 그녀는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결국 그녀는 가족들의 제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리나 재단의 자선 경매 행사에서 겉으로만 화려한 가면을 쓰게 될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스케치북을 덮었다. 내면에 숨겨진 그녀의 진정한 모습은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녀의 고독한 삶은 이제 한지훈이라는 또 다른 고독한 영혼과의 만남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서울에서 가장 웅장하고 화려한 호텔 연회장. 이곳은 리나 재단의 자선 경매 행사가 열리는 곳이었다. 이은주는 낡은 봉제 작업복 대신 억지로 몸에 끼워 넣은 어깨가 드러나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어색하게 올린 머리와 진하게 칠한 화장은 그녀의 얼굴 흉터를 감추려 했지만 그녀의 불안한 눈빛은 감춰지지 않았다. 가족들은 그녀를 끊임없이 다그쳤다. 웃어 더 우아하게 걸어. 네가 우리 회사의 이은주 이사라는 것을 잊지 마. 그들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족쇄와도 같았다. 연회장 안으로 들어선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막혔다. 준우의 펜트하우스처럼 이곳은 가면을 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들의 눈빛에 담긴 탐욕과 위선이 보였다. 그녀는 마치 이 모든 것의 일부가 아닌 투명 인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서 사람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은 한 남자에게 머물렀다. 바로 한지훈이었다. 그는 모든 사람들과 동떨어져 차가운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한 여자가 계속 말을 걸고 있었지만 그는 그녀를 무시하는 듯 보였다. 그 여자의 얼굴은 완벽했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불안함과 탐욕이 서려 있었다. 바로 그녀의 가족들이 노리는 가면을 쓴 우아한 여자였다. 그녀는 가족들의 협박에 못 이겨 이 자리에 왔지만 그 여자와 그녀의 가족이 벌이려는 비열한 음모를 알게 된 후 마음속으로 깊은 갈등을 느꼈다.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에게 말했다. 저 여자의 주의를 끌고 한 회장에게 접근해. 그리고 우리 회사에 투자 제안서를 전해. 그녀는 그들의 말에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저는 그런 비열한 짓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준우에게 이끌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어. 네 할머니를 생각해야지. 그들의 협박에 그녀의 마음은 다시금 흔들렸다. 그녀는 준우에게 다가가고 싶지 않았지만 할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이은주가 준우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그녀의 귀에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 씨 있다가 제가 소개해 드릴 분이 있어요. 아주 좋은 투자자인데 그 여자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독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준우의 옆에 있던 남자의 귀에 속삭였다. 저 여자가 우리를 이용하려 해. 그 남자는 준우의 경쟁자이자 인물피인 김민준이었다. 민준은 그 여자의 말을 듣고 그녀를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바로 그때 이은주의 가족 중 한 명이 그녀를 떠밀었다. 지금이야 얼른 가. 그들의 밀침에 그녀는 균형을 잃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은 허공으로 솟구쳤고 붉은 와인은 준우의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턱시도 위로 쏟아졌다. 촤르륵 소리와 함께 준우의 옷은 붉은 와인으로 얼룩졌다. 순식간에 연 회장은 정적으로 휩싸였다. 모든 시선이 그와 그녀에게로 향했다. 준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은주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너무나 당황하고 수치스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아까 준우에게 말을 걸던 여자가 다가와 그녀를 비난했다. 당신 일부러 그런 거죠. 한 회장님에게 접근하려고. 그녀의 비난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다. 하지만 은주는 침묵했다. 그녀의 가족들이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녀에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라는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모욕을 감수해야 했다. 그때 준우는 그녀의 얼굴에 새겨진 흉터를 보았다. 그녀의 완벽하게 화장된 얼굴 속 흉터는 마치 그녀의 진실을 증명하는 증표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깊은 슬픔과 억울함을 읽었다. 그것은 그가 수많은 가면을 쓴 여자들에게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실이었다. 그때 은주는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영어가 아닌 낯선 고문 구엔이었다. 파치엠 불투 아니미 눈티웃 에스트. 얼굴은 마음의 전달자다. 그녀의 말은 작았지만 준우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다. 그 여자는 은주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하지만 준우는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했다. 그는 그녀의 눈빛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듯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은주의 말에 준우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얼굴은 마음의 전달자라. 그는 그녀의 말이 마치 그가 가진 혐오와 편견을 향해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녀의 흉터가 그녀의 얼굴에 새겨진 진실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흉터는 그가 증오하는 완벽한 가면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것은 그녀의 정직함과 순수함을 증명하는 상징과도 같았다. 준우는 그 여자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만 가보시죠. 그의 말에 여자는 당황하며 그 자리를 피했다. 준우는 은주에게 손을 내밀었다. 괜찮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부드러웠다. 은주는 그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그녀는 그에게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김민준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한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이분은? 민준은 은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는 그녀의 낡은 옷차림과 어울리지 않는 드레스 그리고 흉터를 보며 묘한 호기심을 느꼈다. 그는 준우에게 말했다. 이분은 제게도 인상적이네요. 제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봐도 되겠습니까? 그의 제안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준우의 옆에 있는 그녀를 이용해 준우의 약점을 잡으려는 비열한 속셈이 담겨 있었다. 준우는 민준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은주를 감쌌다. 아닙니다.
이분은 저와 함께 왔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엿들은 은주의 가족들은 흥분했다. 봤지? 우리 은주가 한 회장에게 선택받았어. 그들은 은주를 이용해 준우에게 접근하려는 계획을 더욱 노골적으로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은주를 준우의 옆에 붙여놓고 그들의 관계를 이용해 준우의 회사에 투자하려는 계획을 꾸몄다. 은주는 그들의 비열한 계획에 다시 한번 절망했다. 그녀는 준우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가족들의 눈빛은 그녀에게 벗어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준우는 연회장이 끝나고 은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 누구에게 협박을 받고 있습니까? 은주는 그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준우는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고통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머니 역시 외모의 가면 뒤에 깊은 고통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그녀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다. 나와 함께 가시죠. 당신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그의 제안은 그녀에게 구원의 손길과도 같았다.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할머니를 지키고 가족들의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에 그녀는 결국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한지훈이라는 차갑지만 따뜻한 남자와의 기묘한 동행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날 밤 이은주는 한지훈의 차를 타고 그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차 안에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우 역시 침묵했다. 그들의 사이에는 무거운 공기만이 흘렀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들이켰다. 화려하고 차가운 공간. 이곳은 그녀의 소박한 반지하 방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다. 준우는 그녀에게 한 방을 내어주며 말했다.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 당신은 이 집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의 가족들에게 연락해 더 이상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다고 말하시오. 은주는 망설였다. 하지만 제 할머니는,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했다. 준우는 그녀의 말을 자르고 말했다. 당신의 할머니는 내가 안전하게 보호할 겁니다. 그들에게서 벗어나려면 당신 스스로 단호해져야 합니다. 그의 말에 그녀는 용기를 냈다. 그녀는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당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요. 할머니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가족들은 당황했다. 네가 감히, 두고 보자. 그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제야 오랜 시간 동안 짓눌려왔던 마음속의 짐을 덜어낸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한편 준우는 비서에게 은주의 할머니가 계신 요양원의 보안을 강화하고 그녀의 가족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은주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녀에 대한 의심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정말 순수한 의도로 그를 만난 것일까? 아니면 그녀 역시 자신의 어머니처럼 가면을 쓴 채 그에게 접근한 것일까? 며칠 동안 은주는 준우의 집에서 지냈다. 그녀는 낮에는 준우의 서재에서 책을 읽거나 거실에 있는 낡은 피아노를 조심스럽게 치며 시간을 보냈다. 준우는 그런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고 화장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흉터가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순수하고 따뜻했다. 그녀의 모습은 그가 혐오하는 가면을 쓴 여자들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어느 날 저녁 준우는 자신의 서재에서 오래된 문서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그는 우연히 은주가 잃어버렸던 그녀의 외할머니가 남겨주신 은색 반지를 발견했다.
그는 반지를 집어들고 은주에게 다가갔다. 이 반지가 당신 것입니까? 그의 물음에 은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어디서 찾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준우는 반지를 그녀에게 건넸다. 은주는 반지를 소중하게 손에 쥐었다. 그리고는 준우에게 말했다. 이 반지는 제게 아주 소중한 물건이에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녀는 반지에 얽힌 이야기를 준우에게 들려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준우는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가 혐오하는 거짓이 없었다. 바로 그때 준우의 경쟁자이자 인물 비인 김민준이 준우의 집을 예고 없이 찾아왔다. 한 회장님, 갑작스럽게 찾아와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날 밤 한 회장님 옆에 있던 그 여자분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눈빛에는 날카로운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준우는 그를 경계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준우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그 여자분이 한 회장님께 던진 그 고문 구웬에 대해 궁금해서요.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민준의 질문에 준우는 잠시 망설였다. 은주의 숨겨진 재능이 그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주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는 용기를 냈다. 그녀는 민준에게 다가가 말했다. 그 말은 얼굴은 마음의 전달자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재능을 숨기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민주는 그녀의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놀랍군요. 고문을 이해하는 분을 만나다니. 그는 은주를 다시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있는 흉터가 더 이상 그녀의 단점으로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용기와 진실함을 증명하는 증표처럼 느껴졌다. 그는 준우를 향해 말했다. 한 회장님 한눈에 봐도 평범하지 않은 분을 옆에 두셨군요. 부럽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함께 진심 어린 존경심이 섞여 있었다. 그는 준우를 향한 경쟁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은주라는 존재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받았다. 준우는 민준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은주의 손을 잡고 그녀를 자신의 옆으로 이끌었다. 그의 행동은 민준에게 은주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그의 연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민준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는 조용히 돌아갔다. 그는 준우에게서 은주를 빼앗아올 생각도 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다. 민준이 돌아간 후 준우는 은주의 손을 놓지 않았다. 당신 왜 그렇게 용감하게 말했습니까? 그의 질문에 은주는 미소 지었다.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서요. 제 가면을 벗고 저 자신으로 살고 싶어서요. 그녀의 말에 준우의 마음은 흔들렸다. 그녀는 그가 혐오했던 가면을 스스로 벗어 던졌다. 그녀의 용기는 그가 잃어버렸던 용기를 되찾아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가면을 벗고 우리 자신으로 살아갑시다. 그날 이후 준우는 은주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배신과 상처, 그리고 가면을 쓴 여자들에 대한 혐오까지. 은주는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고 그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나누며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닌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한지우는 이은주에게 공식적으로 계약 결혼을 제안했다. 내 옆에 있어 주시오. 당신은 나를 노리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나는 더 이상 원치 않는 결혼 압박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의 제안은 비즈니스적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전과 달리 간절했다.
은주는 망설였다. 그가 자신을 이용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와의 관계 속에서 그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과 보호를 받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결혼하는 동안 제게는 당신이 아닌 여보라고 불러주세요. 그녀의 말에 준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계약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부부가 되었다. 그들의 결혼 소식은 곧바로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다. 한지훈이라는 젊은 거인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에 모두가 그의 신부가 누구일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그녀가 못생긴 여자라는 소문과 함께 그녀의 흉터가 찍힌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자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한지훈 회장 왜 저런 여자를 선택했나? 아름다운 여자를 혐오하는 그의 기괴한 취향. 언론은 그녀를 비하했고 사람들은 그들의 결혼을 조롱했다. 이 소식을 들은 은주의 가족들은 분노했다. 그들은 그녀를 이용해 한지훈에게 접근하려 했지만 그녀가 스스로 준우의 아내가 되어버리자 모든 계획이 무산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 결혼이 자신들에게 해를 끼칠 거라고 생각하며 은주에게 다시 한번 협박을 가했다. 당장 그 남자에게서 떨어져 그렇지 않으면 네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은주는 그들의 협박에 다시 한번 불안에 휩싸였다. 그녀는 준우에게 이 사실을 말할까 망설였지만 그들의 관계가 계약이라는 것을 상기하며 침묵했다. 그녀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불안감은 준우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준우는 그녀가 어딘가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평화로웠지만 동시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준우는 결혼을 공식화하고 은주를 대중에게 소개하기 위해 리나 재단의 연례자선 행사 참석을 결정했다. 그곳은 그들이 처음 만난 곳이자 은주가 굴욕을 당했던 장소였다. 준우에게는 그것이 은주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녀와의 관계를 당당하게 드러내는 상징적인 무대였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 준우는 은주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 옆에는 내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 당신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에 은주는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준우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등장에 연회장은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바로 그때 은주의 가족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그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네가 감히 우리를 배신해 이 은혜도 모르는 년아. 그들의 비난은 그녀의 어린 시절, 그녀의 흉터 때문에 그녀를 멸시했던 기억을 되살렸다. 은주는 그들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다. 그러나 그들의 비열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준우에게 달려가 말했다. 회장님, 이 여자가 당신에게 접근한 것은 모두 우리 가족의 계획이었습니다. 당신에게 투자받기 위해 이 여자를 미끼로 사용하려고 했죠. 그들의 말은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었다. 그들은 은주를 꽃뱀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준우는 그들의 말에 분노했다. 당신들의 비열한 협박에 이은주 씨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의 말에 은주의 가족들은 당황했지만 그들은 마지막 패를 꺼내 들었다. 우리가 당신의 회사 기밀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언론에 폭로한다면 당신의 회사는 끝장날 겁니다. 그들의 협박에 준우는 흔들렸다. 그의 회사, 그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다. 그는 은주를 바라보았다. 은주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준우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지려 했지만 그의 손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준우는 민준과 인물피인 그의 비서가 자신을 향한 적대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민준은 준우의 곁에 있는 은주가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준우를 향한 경쟁심과 함께 그녀에 대한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다. 민준은 준우와 은주의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다. 한 회장님 아름다운 여자를 혐오하는 당신이 저런 여자를 선택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는 은주를 향한 비난과 함께 준우를 향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그때 은주는 용기를 내어 단상 위로 올라갔다. 그녀는 마이크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제 가족들의 말처럼 한 회장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제 얼굴의 흉터는 제가 어릴 적에 한 아이를 구하다가 생긴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연 회장은 잠시 술렁였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흉터를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흉터가 생긴 이유를, 그리고 그녀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진심으로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때 민준이 앞으로 나섰다. 한지훈 회장님, 저는 이은주 씨의 진실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흉터는 그녀의 아름다운 마음을 증명하는 훈장입니다. 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사람들은 동요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조롱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바로 그때 준우는 자신의 비서를 통해 은주의 가족들이 준우의 회사 기밀을 빼돌린 증거를 입수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언론에 공개했다. 은주의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었고 그들의 비열한 음모는 만천에 드러났다. 준우는 은주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은 나의 아내입니다. 당신의 흉터는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을 증명하는 증표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의 고백에 은주의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따뜻한 남자가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지훈의 공개적인 선언에도 불구하고 자선 행사장에는 여전히 웅성거림이 끊이지 않았다. 이은주의 가족들이 던진 폭탄 발언은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뿌려놓은 뒤였다. 그들은 은주의 얼굴 흉터와 초라한 과거를 끄집어내며 그녀를 폄하했다. 저런 여자가 한지훈 회장의 아내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분명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거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비난의 화살이 되어 은주를 향해 날아들었다. 준우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그들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내 아내에 대한 어떤 모욕적인 언사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는 일부 사람들을 침묵시켰지만 은주의 가슴속에 박힌 비난의 말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흉터가 있는 얼굴을 세상에 드러내야 했던 과거의 아픔이 되살아나 그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은주의 가족들은 준우의 비서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한지훈 회장의 회사 기밀이 담긴 파일을 언론에 뿌려버릴 겁니다. 회장님이 우리에게 무릎 꿇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 이은주를 당장 내치십시오. 준우의 비서는 당황하며 준우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준우는 분노했다. 그들의 비열함이 이토록 극에 달할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그는 은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준우가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준우의 손을 놓으려 했다. 여보,
제가 떠날게요. 당신에게 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우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절대 안 돼. 우리는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겁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고민이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지켜야 했고 동시에 은주를 보호해야 했다. 그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모든 것이 절망적인 순간이었다. 연 회장은 이제 준우와 민혁 그리고 은주의 가족들 간의 싸움터가 되었다. 준우는 잠시 연 회장을 나섰다. 은주는 홀로 남겨졌다.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다시 한번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봐라, 결국 혼자 남겨졌잖아. 저 여자 때문에 한지훈 회장마저 망하게 생겼군. 그들의 조롱에 은주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는 듯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문득 자신의 외할머니가 남겨준 편지 속 문구를 떠올렸다. 내 마음속에 진실만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녀는 두려움을 떨쳐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들고 다시 한번 단상 위로 올라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흉터가 있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다. 여러분, 저는 제 얼굴의 흉터를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흉터는 제가 7살 때 불이 난 건물에서 한 아이를 구하다가 생긴 것입니다. 저는 제 목숨보다 그 아이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이 흉터는 제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제 용기와 사랑을 증명하는 훈장입니다. 그녀의 말에 연 회장은 잠시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녀는 더 이상 비난받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 아이의 목숨을 구한 영웅이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제 가족들이 한지훈 회장님께 접근하려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비열한 계획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회장님을 사랑합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준우는 그녀를 향해 달려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의 고백은 그들의 사랑이 계약이 아닌 진정한 사랑임을 증명했다. 바로 그때 준우의 비서가 단상 위로 올라와 은주의 가족들이 준우의 회사 기밀을 빼돌리려 했던 증거를 공개했다. 그들은 언론에 폭로하려 했던 기밀 파일을 그대로 복사해 놓았던 것이다. 그들의 비열한 음모는 만천에 드러났다. 은주의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었고 그들의 위선은 사람들의 비난을 샀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연 회장은 환호와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준우와 은주의 사랑에 감동했고 은주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그녀의 얼굴 흉터는 더 이상 그녀의 단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아름다운 내면을 증명하는 증표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민혁은 은주에게 다가왔다. 이은주 씨, 저는 당신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을 오해했던 것을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종영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준우에게도 다가가 말했다. 한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셨군요. 그의 말은 준우를 향한 질투와 경쟁심이 아닌 진심 어린 축복이었다. 준우는 은주를 품에 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심장 박동 소리는 그녀에게 사랑과 안정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는 그녀의 흉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세윤 씨,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그의 말에 은주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했고 그 아름다움을 사랑해주는 한 남자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히 외모를 초월한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진정한 사랑이었다. 준우는 가면을 쓴 여자들에 대한 혐오를 버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은주는 자신의 흉터에 대한 자격지심을 버리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했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봄날의 서막이었다. 자선 행사장에서의 극적인 사건 이후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다. 언론은 더 이상 이은주를 못생긴 여자라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용감한 여인,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진 영웅이라 칭송했다. 그녀의 흉터는 더 이상 가십거리가 아닌 그녀의 용기와 희생을 상징하는 훈장이 되었다. 이 모든 상황의 반전은 한지훈의 회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의 회사 주가는 다시 상승했고 그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는 더욱 확고해졌다. 김민주는 준우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한 회장님 그리고 이은주 씨, 저는 당신들을 오해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사과는 준우와 은주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왔다. 그는 더 이상 준우의 경쟁자가 아닌 그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반면 은주의 가족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의 비열한 음모는 만천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적 처벌과 함께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그들은 은주에게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은주는 더 이상 그들을 만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을 미워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들의 존재에 무관심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했고 그들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준우는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후 은주를 데리고 한적한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에서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준우는 은주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털어놓았다. 나는 어머니의 불륜과 배신 때문에 우아함이라는 가면을 쓴 여자들을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혼자였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했죠.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주는 준우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괜찮아요. 당신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나도 당신처럼 혼자였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녀의 따뜻한 말에 준우는 그녀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오랜 시간 동안 억눌러 왔던 아픔과 슬픔을 씻어내는 듯했다. 준우는 그녀에게 정식으로 청혼했다. 이제 당신은 나의 계약 아내가 아닌 내 진정한 아내이자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그의 청혼에 은주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치유의 과정이었다. 결혼 후 준우는 자신의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 한지훈 재단이라는 이름의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목적은 가면을 쓴 여자들처럼 겉으로는 완벽하지만 내면으로는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다. 그는 재단의 이사장으로 은주를 임명했다. 당신이 재단을 이끌어 주시오.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용기라면 분명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말에 은주는 감동했고 기쁜 마음으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날 밤 준우와 은주는 함께 준우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준우는 자신의 손목에 차고 있던 낡은 가죽 팔찌를 벗어 은주에게 건넸다. 이 팔찌는 내게 과거의 아픔을 상기시키는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을 만나게 해준 행운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 팔찌를 가져주시오. 그의 말에 은주는 팔찌를 소중하게 받았다. 그리고 준우는 은주에게
그녀의 외할머니가 남겨주신 편지 속 영어 고문 구엔에 대해 물었다. 그 편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의 질문에 은주는 미소 지으며 편지를 꺼내 읽었다. Quod me non, nechatme facit fortiorem.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그녀의 낭랑한 목소리가 서재를 가득 채웠다. 준우는 그 문장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의 아픔과 상처는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은주의 흉터와 고통은 그녀를 더 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과거를 통해 현재의 사랑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결핍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아픔과 결핍을 인정하고 서로를 통해 완전한 존재가 되는 사랑이었다. 그들은 오래도록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사랑과 존경, 그리고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봄날의 서막이었다. 그로부터 3년의 시간이 흘렀다. 한지훈과 이은주는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들의 보금자리는 더 이상 화려하고 차가운 펜트하우스가 아니었다. 따뜻한 햇살이 잘 드는 아늑한 교외의 저택이었다. 창밖으로는 푸른 잔디와 잘 가꾸어진 정원이 펼쳐져 있었고 계절마다 피고 지는 꽃들은 그들의 삶에 색채를 더해 주었다. 준우는 더 이상 차가운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가 자리하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은주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은주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저녁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그림을 감상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는 일이 바쁠 때도 언제나 그녀를 가장 먼저 생각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이제 그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은주는 한지훈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스케치북에는 이제 더 이상 어둡고 슬픈 그림이 아닌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행복한 풍경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것 외에도 그들의 꿈을 응원하고 그들의 마음속 상처를 보듬어주는 멘토가 되어주었다. 그녀의 꿈은 그녀 자신만의 것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은주는 준우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 여보,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준우는 그 소식에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그의 눈가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혔다. 그는 자신의 멈춰버린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이후 이렇게 완전한 행복을 느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해 겨울 그들의 품에는 예쁜 아기가 안겨 있었다. 아기의 이름은 혜운이었다. 하늘의 은혜라는 뜻의 이름처럼 아기는 그들의 삶의 축복과도 같은 존재였다. 준우는 혜운을 품에 안고 밤새도록 아기에게 노래를 불러주었고 은주는 잠든 아기의 얼굴을 스케치북에 담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아기로 인해 더욱 풍요롭고 완전해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세상에 나누고자 했다. 그들은 한지훈 재단을 확장하여 혜운재단이라는 이름의 사회복지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예술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돕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은주는 재단의 이사장이 되었고 준우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마지막 장면 혜운재단에서 개최한 작은 미술 전시회에서 준우와 은주는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의 옆에는 해맑게 웃는 혜운이가 있었고 혜운이의 손에는 은주가 그려준 작은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전시회장에는 은주의 작품들과 함께 그녀가 가르친 아이들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그 그림들은 모두 밝고 따뜻한 색채로 가득 차 있었다. 준우는 은주의 손을 잡고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 덕분에 내 멈춰버린 시간이 다시 흐를 수 있었고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은주는 그의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준우가 차고 있는 낡은 가죽 팔찌를 쓰다듬었다. 째깍째깍 시계는 변함없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이 그리고 그들의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이어질 것임을 약속하는 듯했다. 전시회장 한쪽 벽에는 은주가 그린 준우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그림 속 준우의 얼굴에는 차가운 고독 대신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그림은 그들의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봄날의 서막이었다.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찾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진정한 사랑을 찾은 준우와 은주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아름다운 댓글로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 채널을 계속 성장하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의 마철루 모텔로 꼭대기에 위치한 한지훈 한지훈의 펜트하우스는 마치 도시 속 고독한 섬과 같았다. 유리벽 너머로 펼쳐지는 화려한 야경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30살의 젊은 나이에 국내 굴지의 IT 기업을 이끄는 CEO 사람들은 그를 젊은 거인이라 칭송했지만 그의 삶은 거대한 성공만큼이나 거대한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집은 최첨단 기기와 예술품으로 가득했지만 온기 웬치는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그 완벽함은 그의 내면의 텅 빈 공간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는 넓은 다이닝룸에 홀로 앉아 저녁 식사를 했다. 셰프가 준비한 미슐랭급 요리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묵묵히 포크를 움직일 뿐이었다. 식탁 건너편의 빈 의자는 마치 그의 삶의 한 부분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어린 시절 그 의자는 항상 비어 있었다. 우아함이라는 가면을 쓴 채 사교계 모임을 전전했던 어머니, 그리고 그 허울 좋은 가면 뒤에 숨겨진 아버지에 대한 배신. 그 기억은 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는 그때부터 가면을 쓴 우아한 여자들을 혐오하게 되었다. 그들에게는 진실이 없었기 때문이다.